그날 밤 눈 덮인 산골 도로에서 한 대의 고급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을 잃었고 휴대전화는 먹통이었죠. 그때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한 산골 소녀가 차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망설였습니다. 다가가면 위험했고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소녀의 이름은 재벌가 후계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이 오래 남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폭설이 멈출 기미 없이 쏟아지는 겨울 오후였습니다. 산골로 이어지는 국도는 이미 하얀 눈에 덮여 있었고 도로의 경계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이 길 위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혼자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도시에서 급히 올라오느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커브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 순간 바퀴가 눈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운전자는 급히 핸들을 잡아 돌렸지만 이미 균형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차는 난간을 강하게 들이받으며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충격과 함께 차량은 절벽 쪽으로 밀려났고 앞바퀴 절반이 허공에 걸린 채 멈춰 섰습니다. 엔진은 꺼지지 않은 채 낮은 진동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고 이내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앞유리에는 눈과 피가 섞여 번졌고 내부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차량은 조금씩 더 기울어지며 난간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상태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던 한 소녀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서유는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눈 쌓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들려온 충돌음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비정상적으로 멈춰 선 차량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서유는 결국 차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발이 빠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량에 가까워질수록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서유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움직이지 않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저씨 들리세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눈보라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서윤은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찌그러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다 눈에 띄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유리창을 향해 돌을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충격에는 금만 갔고 손이 얼어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두 번째 충격에 유리가 깨지며 차가운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서윤의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진 틈으로 손을 넣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남자의 숨은 미약했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은 이대로 두면 차량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길을 돌아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차량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산 아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졌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음을 서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눈 덮인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손과 무릎이 눈에 파묻혔고 젖은 옷은 점점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차량 안에 남겨진 남자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는 조금씩 절벽 쪽으로 기울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거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눈을 치우던 주민 몇 명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사고가 났다고 알렸습니다. 절벽 근처에서 차가 난간에 걸려 있고 사람이 안에 갇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눈길과 날씨를 이유로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길은 이미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구조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마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큰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혼자서라도 다시 올라가겠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주민 몇 명이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트럭을 가진 중년 남자와 2명의 주민이 뒤따르기로 합니다. 서윤은 그들이 오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다시 산길을 향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처음보다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난간 일부는 이미 휘어 있었고 바퀴 아래로 눈과 자갈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운전자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의 숨은 여전히 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윤은 주변에 널린 나뭇가지와 밧줄을 끌어모았습니다. 눈 덮인 땅에 무릎을 꿇고 차량과 난간을 임시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이미 얼어붙은 데다 상처까지 있어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반복해서 매듭을 조였습니다. 차량이 조금이라도 더 버티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트럭 소리와 함께 주민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트럭을 이용해 차량을 반대 방향으로 고정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힘을 주자 차량의 흔들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민 한 명이 깨진 유리창 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자르기 위해 칼을 꺼냈습니다. 서윤은 운전자의 몸이 갑자기 쏠리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잠시 후 벨트가 끊어지며 남자의 몸이 아래로 처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힘을 모아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눈 위에 눕혀진 남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심박을 확인하는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눈보라를 가르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그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심전도 기계의 소리는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서윤은 구급차에 함께 타지 못한 채
마을 어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남자는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되어 즉시 수술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자,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도 가족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기록지에는 신원 확인 중이라는 문구만 남았습니다. 서유는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그녀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간단한 사고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서유는 눈길 사고와 구조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켜진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복도에는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만 간간히 울렸습니다. 서유는 의자에 앉아 젖은 외투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손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치료를 받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새벽이 다 되어 끝났습니다. 의사는 생명에는 당장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머리와 다리 쪽에 큰 충격이 있었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장비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고 현장에서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남자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시 잠들었습니다. 의료진은 기억 혼란 증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유는 그 소식을 간호사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병실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의료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묻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그들의 존재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서유는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회복을 빌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중환자실 유리 너머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출입구 앞에는 보안 요원이 배치되었고 병동 전체가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조차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검은 정장 차림의 남녀 여러 명이 동시에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응급실 기록과 수술 경과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신원은 이미 명확히 파악된 상태였습니다. 강도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라는 사실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은 극소수 언론에만 비공식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병원은 즉시 외부 취재를 차단했습니다. 강도현은 병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흐릿했지만 사고 장면의 일부가 단편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찢어진 난간, 그리고 젖은 머리칼의 소녀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그 장면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냈다는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장은 사고 당시 보고서를 정리해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사고 위치, 구조 경과, 구조에 직접 나선 인물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골 거주 여학생이라는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진은 즉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윤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혼자 먼저 달려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한편 재벌가 내부에서는 사고를 둘러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부재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친인척들은 병원 출입 통제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오갔습니다. 후계 구도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도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연의 장남은 사고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차남은 회복 이후의 경영 공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 누구도 구조자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존재는 그들에게 불필요한 변수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변수가 이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강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가에 놓였습니다. 눈 덮인 병원 정원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소녀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도연은 단순한 보상 이상의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퇴원 절차를 마친 뒤에도 곧바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충분한 안정을 권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한 가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사고 직전과 직후의 기억이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남아있는 감각만은 또렷했습니다. 차가 기울던 순간의 공포보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붙잡아 끌어당기던 힘이 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힘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비서실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사고 지점 인근 마을에 대한 보고를 다시 올렸습니다. 마을의 위치, 인구 구성, 사고 당일 기상 상황, 그리고 구조에 관여한 사람들의 행적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서윤이라는 이름은 여러 차례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강도연은 최소한의 수행 인원만 대동한 채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눈은 이미 대부분 녹아 있었지만 도로 곳곳에는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이 멈춰 섰던 난간은 임시 보강된 상태였고 절벽 아래에는 아직도 깨진 유리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아무 말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가까이 죽음에 다가갔는지를 다시 실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검은 세단과 정장 차림의 인물들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먼저 마을 이장을 찾아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강도연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서윤이 불려나왔습니다. 서윤은 그날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표정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차량과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도연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왔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직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사고난 운전자일 뿐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조심스럽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고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들어온 수많은 말들 중 가장 계산되지 않은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서윤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흔적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마을에서의 삶과 서윤의 일상에 대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은 필요한 말만 짧게 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강도연은 마을을 떠나며 차 안에서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병원에서 퇴원해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은 재벌가 내부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건강 회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부재 기간 동안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던 권력 구도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하나같이 안도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가 다시 중심에 설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도연의 장남은 회장의 복귀 일정이 알려지자마자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사고 이후 진행되던 일부 의사결정이 중단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남과 딸 역시 각각 다른 경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한 것은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사고 이후 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특히 회장이 병원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며칠 뒤 비서실 내부 보고서 하나가 재벌가 핵심 인물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 과정과 관련된 참고 자료였습니다. 그 안에는 산골 마을 이름과 함께 미성년 여성, 단독 구조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읽는 이들의 표정을 단번에 굳게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변수라는 판단이 즉각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재벌가 내부 회의에서는 조심스러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은인이나 측근을 중용하다 문제가 된 사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구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윤의 신상 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주지, 가족관계, 학교 기록, 생활 환경까지 정리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윤 본인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낯선 사람들이 다녀가기 시작했고 질문도 잦아졌습니다.
서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외부 연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학이나 진로 상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 이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도연은 재벌가 내부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고 당시의 사진과 현장 기록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난간에 남은 긁힌 자국과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구조 시간 기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재벌가 인물들과의 공식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그 결정은 곧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아니냐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강도연은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과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보상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던 태도와 계산 없는 말투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벌가에서 수십 년을 지내며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윤에 대한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을 통해 전혀 다른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재벌가 내부의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지시 이후 재벌가 내부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더 분주해졌습니다. 법무팀과 비서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방향은 기존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보상이나 후원 절차가 아닌 가족관계와 신분에 관한 법적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곧 재벌가 핵심 인물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은 서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정식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전과 달리 모든 절차를 갖춘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서윤과 할머니 박춘자는 미리 연락을 받고도 한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낯선 세계가 다시 문 앞까지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표정에는 기대보다 긴장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서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재벌가 내부의 현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이후 자신이 무엇을 돌아보게 되었는지도 차분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한 가지 선택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도움이나 후원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삶으로 들어오는 결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안이 가진 무게를 단번에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산골 마을, 학교, 할머니와의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병원 복도와 눈보라, 속사고 현장도 떠올랐습니다. 이 선택이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와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춘자는 손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든 쉬운 길은 아닐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은 서윤에게 더 큰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강도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이 두렵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도연은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미묘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서유는 도시로 이동해 일정 기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낯선 규칙, 철저한 보호 속에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돼 있었지만 숨 쉴 틈은 적어 보였습니다. 서유는 그 환경에 쉽게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버티듯 보내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서윤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 기본적인 교육과 일정만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스스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재벌가 인물들은 그 과정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법무팀에서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보고서를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결재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갈림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통보는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공식 발표 이전까지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결제 문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과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확정되자 재벌가 내부에는 즉각적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 결정이 내려지자 반발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친인척은 공식 석상에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 일부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회장의 의지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새로운 신분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실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보호 체계와 생활 환경이 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도시의 밤은 밝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풍경 앞에서 서윤은 산골의 어두운 밤과 고요함을 떠올렸습니다. 두 세계는 너무도 달라 보였습니다. 강도연은 서윤을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동반했습니다. 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윤은 후계 교육 대상자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재벌가 내부 질서를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위기감을 느꼈고 누군가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의 선택과 병원에서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은 이번에도 서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서윤에게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단하는 법과 책임지는 태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 수업은 숫자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질문을 많이 했고 그 질문들은 날카로웠습니다. 강도연은 그 점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윤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인물들 역시 그녀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산골에서 배운 책임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육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도연은 사고가 났던 산길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눈 덮인 난간과 절벽, 그리고 멈춰 선 차량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사이 어딘가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산골 소녀였던 삶과 새로운 이름의 삶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눈보라 속에서 내린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